마을 사람들이 모두 문을 닫는다 해도 저는 사람을 버린 죄를 안고 살아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닫고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냄새나는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상처난 발을 바라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가난한 시골 처녀 연화만은 조용히 물 한 대야를 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씻기고 있는 그 더러운 발이 훗날 자신의 운명과 온 마을의 비밀을 뒤흔들 천하의 명의에게 이어진 길이었다는 것을.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허리를 따라 안개가 낮게 내려앉고 논두렁마다 이슬이 오래 머물던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큰 길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 장날이 아니면 낯선 발소리도 드물었고 아침이면 다구는 소리와 우물 두레박 소리가 먼저 하루를 깨웠지요. 초가 지붕들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집집마다 부엌 굴뚝에서 희고 가는 연기가 올라와 산빛과 섞였습니다. 마을 끝자락에는 낮은 돌담을 두른 작은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그 집에는 시골 처녀 연화가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연화의 집에는 넓은 마루도 없고 좋은 그릇도 많지 않았지만 마당은 늘 빗자루 자국이 곱게 나 있었고 장독대는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길어온 물은 항아리에 맑게 담겼고 부엌 아궁이에는 저녁마다 조용한 불빛이 숨쉬듯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말수가 적었지만 사람을 대할 때 고개를 낮출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새벽이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어머니의 이불을 살피고 부엌에 들어가 찬밥을 데우고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볼 때면 잠깐 웃기도 했지만 곧 어머니가 기침할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연화에게 하루는 늘 집을 지키고 어머니를 편히 모시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가을은 유난히 길고 조용했습니다. 벼 이삭은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였고 감나무 끝에는 까치가 앉아 마을 소식을 듣는 듯 울었습니다. 바람은 낮에는 따뜻했으나 해가 기울면 금세 차가워졌습니다. 연화는 장독대 옆에 물을 널어 말리고 처마 밑에는 고추를 엮어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바늘을 들고 앉아 있다가도 자주 손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 혼자 너무 애쓰는구나. 연화는 그럴 때마다 부드럽게 웃으며 어머니의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니 집이 따뜻하지요.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어머니는 미안한 얼굴로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집과 작은 밭은 연화 모녀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추억이 배어 있었고 밭은 작았지만 봄부터 겨울까지 두 사람의 밥상을 이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연화를 불쌍히 여겼지만 누구나 마음이 고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연화가 지나가면 저 집 처녀는 남편도 없이 늙은 어미만 붙들고 산다지 하고 작게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그래도 손끝이 야무져 굶지는 않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말을 들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 말은 바람 같아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의 문은 스스로 닫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연화가 가장 아끼는 곳은 집 뒤편의 작은 물가였습니다. 우물에서 넘친 물이 낮은 도랑을 타고 흐르다가 돌 사이에 맑게 고이는 자리였지요. 연화는 그곳에서 어머니의 옷을 빨고 흙 묻은 발을 씻고 여름이면 뜨거워진 손을 담가시켰습니다. 물가 옆에는 늙은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가지가 길게 내려와 마치 누군가 조용히 등을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도 해가 서쪽 산등성이에 걸릴 무렵 연화는 물가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은 빛과 잿빛이 섞여 있었고 멀리 논에서는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농부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젖은 치마 끝을 털고 대야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 쪽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소울음도 아니고 사람의 외침도 아닌 마른 숨이 돌에 부딪히듯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잠시 멈추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사이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끌리는 듯한 발소리. 그리고 몹시 힘겨운 기침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대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곧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마라. 냄새가 이상하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마을길에는 저녁 그림자만 길게 남았습니다. 연화는 대야를 내려놓고 천천히 길가로 걸어갔습니다. 돌담 모퉁이를 지나자 낯선 사내가 길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해지고 먼지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땀과 흙으로 엉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발은 피와 고름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오래 씻지 못한 냄새가 찬바람을 타고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손으로 코를 막았지만 연화는 발밑에 흙만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연화를 보고도 고개를 들 힘이 없는 듯했습니다. 마른 입술이 조금 움직이다가 다시 닫혔고 손가락은 땅을 짚은 채 떨렸습니다. 누군가 담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연화야, 그만 들어가라.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집안이 망한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내의 발가락 사이에 낀 자갈과 말라붙은 피를 보았습니다. 그 발은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의 발이었고 버림받은 짐승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약하니 낯선 병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섭기도 했고 마을 사람들의 말이 더 거세질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쓰러진 사람을 지나쳐 문을 닫는 일은 더 무서웠습니다. 연화는 치마 끝을 단단히 여미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실 힘이 없으시면 제가 물가까지 부축해드리겠습니다. 발이라도 씻어야 덜 아프실 거예요. 사내는 그 말을 들었는지 눈꺼풀을 조금 떴습니다. 흐린 눈동자가 연화를 향했지만 거기에는 원망도 부탁도 없고 깊은 피로만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른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그의 손에 쥐어주고 한쪽 어깨를 조심스레 받쳤습니다. 냄새가 더욱 짙게 올라왔지만 그녀는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담 뒤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더 크게 웅성거렸고 어떤 이는 문고리를 걸며 혀를 찼습니다. 집 뒤 물가에 닿기까지는 긴 길이 아니었지만 사내에게는 산 하나를 넘는 것처럼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몇 걸음마다 멈추어 숨을 골랐고 연화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에 이르자 연화는 깨끗한 물을 대야에 담고 헌배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사내는 발을 숨기려 했지만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픈 곳은 숨긴다고 덜 아프지 않잖아요. 연화는 먼저 따뜻한 물을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인기척을 듣고 물었습니다. 밖에 누가 왔느냐? 연화는 잠깐 머뭇거렸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온 아픈 분이 쓰러져 계셔요. 발을 씻겨드리고 보낼게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어머니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그리 정했다면 손을 깨끗이 하고 조심히 하거라. 그 말은 연화에게 작은 등불 같았습니다. 그녀는 솥에 물을 데우고 소금을 조금 풀고 깨끗한 천을 챙겼습니다. 부엌의 불빛은 아궁이 안에서 붉게 흔들렸고 바깥에서는 낙엽이 마당을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는 물이 너무 뜨겁지 않은지 손등으로 확인한 뒤 다시 물가로 갔습니다. 사내는 버드나무 줄기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만 느리게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대야를 그의 발 앞에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물이 상처에 닿자 사내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연화는 놀라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사내는 겨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참고 견딘 세월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배 조각을 물에 적셔 발등을 살살 닦고 발바닥에 박힌 작은 돌들을 하나씩 빼냈습니다. 냄새는 여전히 심했고 물은 금세 탁해졌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대야물을 갈아가며 같은 자리를 여러 번 씻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서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아픈 다리를 오래 주무르고 밭들 뒤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발을 늘 씻어온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두렵지 않으냐? 연화는 잠깐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워도 씻어야 할 발은 씻어야지요. 그 대답에 사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가에는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산새가 어둠 속에서 한번 울고 멀리 어느 집에서 저녁밥을 푸는 그릇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마른 천으로 발을 감싸고 오래된 집신 대신 아버지가 남긴 헌신 한 켤레를 가져왔습니다. 크기는 맞지 않았지만 발바닥을 땅에서 떼어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보고 한참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는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약했고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도 쉽게 흩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물가 옆 헛간에 마른 짚을 깔고 낡은 이불을 가져다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묽은 죽 한 그릇을 끓여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그릇을 받으려다 손을 거두었습니다. 내게 이런 것을 주면 네가 곤란해질 것이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곤란한 사람에게 밥을 주는 일인데요. 사내는 천천히 죽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삼킬 때마다 그의 목을 대가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연화는 곁에서 오래 지켜보지 않고 그가 편히 먹도록 조금 떨어져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고 초가 지붕 끝에는 차가운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일찍 잠든 것처럼 조용했지만 닫힌 문들 뒤에서는 분명히 오늘 일을 두고 수군거림이 이어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대야와 천을 따로 치우고 손을 오래 씻었습니다. 찬물이 손가락을 시리게 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연화가 들어오자 묻지 않고 이불 한쪽을 펴주었습니다. 연화는 등잔불을 낮추고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끝이 붉어진 것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의 아픔을 만진 손은 오래 떨릴 수 있단다. 연화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남은 흙빛이 조금 있었고 손바닥에는 뜨거운 물에 부른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오직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무엇라 할지, 어머니가 더 놀라지는 않을지, 그 낯선 사내가 밤새 아파하지는 않을지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만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그날 밤 연화의 집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불씨는 잿더미 아래에서 작게 살아있었고 장독대 위로 달빛이 둥글게 내려앉았습니다. 헛간 쪽에서는 가끔 사내의 기침 소리가 들렸지만 곧 바람 소리에 묻혔습니다. 연화는 잠이 들듯 말듯한 사이에 물가에서 씻겨주던 발을 떠올렸습니다. 세상 모든 길을 밟고 온 듯한 그 발이 왜 하필 자기 집 앞에서 멈추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산마루에 희미한 빛이 번졌습니다. 닭이 울기 전 연화는 먼저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이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물을 데우고 어머니가 깨지 않게 방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마당에는 밤새 떨어진 감잎이 젖어 있었고 우물가에는 차가운 안개가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헛간 쪽으로 걸어가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낯선 사내가 이 밤을 무사히 넘겼기를, 그리고 오늘의 햇살이 어제보다 덜 매섭기를. 헛간 문 앞에서 연화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아주 느린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감싼 발은 집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거칠고 병든 사람처럼 보였지만 어젯밤보다 고통이 조금 가신 듯 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고 작게 안도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낮은 수군거림이 담장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화는 이미 아침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레박을 우물에 내리는 손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오늘도 집을 쓸고 어머니의 죽을 끓이고 헛간에 아픈 손님에게 물을 가져다 줄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이 무엇라 해도 아침은 해야 할 일을 데리고 오는 법이었습니다. 연화는 물동이를 들고 천천히 돌아서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은 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야.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넘기 전부터 연화의 집 앞에는 발소리가 조금씩 머물렀습니다. 우물로 가던 여인들이 물동이를 든 채 담장 너머를 흘끗 보았고 장터에 나가려던 남자들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누구도 대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지만 닫힌 문보다 더 날카로운 눈길이 초가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연화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마당을 쓸고 젖은 감잎을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낮은 기침을 하다가 연화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밖이 소란하냐고 묻는 목소리는 작았지만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루 끝에 놓인 물그릇을 들고 방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젯밤 일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는 마음 쓰지 마세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창호지 너머로 흐린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헛간의 사내는 아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따뜻한 물을 가져가자 그는 겨우 몸을 움직여 앉았고 밤새 땀에 젖은 이마를 소매로 닦았습니다. 발을 감싼 천은 조금 젖어 있었지만 피는 전보다 덜 배어 나왔습니다. 연화는 세천을 준비해 조심히 갈아주었습니다. 사내는 눈을 내리깐 채 말없이 손을 모았고 연화는 오늘은 바람이 차니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낮게 일렀습니다. 그날 오전 우물가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물을 텄는 일은 핑계였고 모두의 귀는 연화의 집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두레박줄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냄새가 골목까지 났다더라. 그런 일을 씻겨주면 집안에 탈이 나는 법이야. 다른 여인은 입술을 오므리고 대답했습니다. 연화가 마음은 곱지만 너무 세상을 모른다. 물이 항아리에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말들은 더 쉽게 번졌습니다. 낮이 가까워지자 마을 가운데 큰 느티나무 아래에도 소문이 앉았습니다. 논을 살피고 돌아온 노인들은 지팡이로 흙을 툭툭 치며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얼굴을 살피며 괜히 연화의 집 쪽으로 돌멩이를 굴렸습니다. 누구는 가엾다 했고 누구는 어리석다 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내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발이 얼마나 아팠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갔다가 말소리가 멈추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은 그녀가 다가오자 갑자기 바가지를 씻거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물줄기가 깊은 우물 속에서 흔들릴 때 누군가 뒤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그 집 물도 이제 함께 쓰기 찜찜하구나. 연화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화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약을 끓일 물을 남들 눈치 보며 길어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펐고 헛간의 손님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일조차 죄처럼 여겨지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마당은 여전히 그녀의 마당이었고 장독대와 부엌과 낮은 처마는 어젯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무렵 덕만이 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연화의 먼 친척이라 했지만 좋은 날에는 얼굴을 보이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덕만은 넓은 소매를 흔들며 대문 앞에 섰고 일부러 크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연화가 나와 인사하자 그는 코를 찡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온 마을이 다 안다. 집안일을 이렇게 가볍게 하면 되겠느냐. 연화는 덕만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길에 쓰러진 분이라 발만 씻겨드렸습니다. 날이 밝으면 몸을 추슬러 떠나실 거예요. 덕만은 마당 안쪽을 살피며 입꼬리를 굳게 올렸습니다. 그 말이 쉽지. 병든 사람을 집 가까이 들였으니 사람들이 이 집을 꺼릴 것이다. 내 어머니도 약한데. 너는 집을 지킨다는 아이가 집을 더럽혔구나. 그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덕만은 오래전부터 연화의 작은 밭을 탐냈습니다. 그 밭은 산길에내 물길이 좋아 가뭄에도 콩과 보리가 잘 자랐고 집 뒤에 물가까지 이어져 쓰임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아버지가 떠나고 어머니가 누운 뒤로 덕만은 자꾸만 도장을 찍으라거나 여자가 밭을 지키기 어렵다거나 친척끼리 나누어 관리하자는 말을 흘렸습니다. 연화는 그때마다 웃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날 덕만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 몇을 불러 세우고 연화의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병든 나그네가 머문 집에서 나온 채소를 누가 먹겠느냐.
저 집 우물물과 도랑물도 살펴야 한다. 어른들이 나서서 정하지 않으면 온 마을이 불안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확실한 말보다 빠르게 사람들을 묶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덕만의 말에는 어머니를 염려하는 따뜻함이 없고 마을을 지킨다는 말에도 이상한 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따지면 소문은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서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희 집 물은 따로 쓰겠습니다. 손님도 헛간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마을에 폐가 되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연화가 말려둔 무청을 거두러 마당에 나왔을 때 아이들 몇이 담장 밖에서 돌멩이로 땅을 긁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코를 막는 신협을 하며 웃자 다른 아이가 연화 누나 집에는 냄새나는 귀신이 산대하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장 아래 떨어진 돌멩이를 주워 조용히 길가에 내려놓았습니다. 헛간의 사내는 그 모든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연화가 죽을 가져가자 그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오래 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낫겠다고 그는 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의 발을 보았습니다. 상처는 아직 벌어져 있었고 조금만 걸어도 다시 피가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떠나시면 길 위에서 더 크게 다치십니다. 오늘 하루만 더 쉬세요. 연화의 말은 부탁처럼 조용했습니다. 사내는 그녀의 얼굴을 살피다가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맑아진 듯했지만 그 안쪽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죽그릇 옆에 따뜻한 물을 놓고 마른 짚을 조금 더 깔아주었습니다. 사내는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냄새를 먼저 맡고 마음은 나중에 보지. 연화는 잠시 멈추었다가 저도 가끔 그러니 오늘은 덜 그러려고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덕만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들러 연화의 일을 이야기하며 마치 자신이 마을을 걱정하는 사람인 듯 굴었습니다. 그 집은 여자가 둘뿐이라 판단이 흐리다. 내가 친척으로서 맡아 살피면 모두 편해질 것이다. 덕만이 그렇게 말하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화가 늘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이웃의 작은 일도 도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해질 무렵 늙은 약초꾼 송노인이 연화의 집 앞을 지나가다 멈추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약초를 캐며 평생을 보낸 사람으로 허리는 굽었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오래전 연화의 아버지가 눈보라 속에서 그를 업고 내려온 일이 있어 송노인은 그 집을 남몰래 아꼈습니다. 연화가 대문 밖으로 나와 인사하자 송노인은 헛간 쪽을 한번 보고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도 지키려면 눈을 크게 떠야 한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송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느리게 골목을 내려갔고 연화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착한 마음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연화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단지 불쌍한 사람을 도운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그 마음을 빌미로 집을 흔들고 어머니의 잠자리까지 차갑게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밥을 지을 때 부엌 안에는 쌀 씻는 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가 차분히 울렸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에게 묽은 죽을 먼저 올리고 헛간의 사내에게도 작은 그릇을 따로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수저를 들다 말고 연화를 불렀습니다. 얘야, 사람들이 무섭게 말하더라도 네가 한 일을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라. 연화는 어머니 곁에 앉아 이불 끝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집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늙고 병든 몸이라 밖으로 나가 딸을 막아줄 수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연화는 그 마음을 아는 듯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벼웠지만 연화에게는 집의 기둥과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장독대 사이를 지나며 낮은 소리를 냈고 멀리 마을 개가 한 번 짖었습니다. 평소라면 포근했을 저녁이 그날은 낯설게 길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연화는 헛간 앞에 물을 놓고 돌아서려다 사내가 깨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마당의 등잔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왜 친척의 말에 바로 맞서지 않느냐? 고 사내가 물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큰 소리로 맞서면 어머니가 더 놀라십니다. 그리고 아직 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사내는 그 대답을 듣고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가 자리를 뜨려 할 때 사내는 손을 들어 집더미 옆에 작은 풀 묶음을 가리켰습니다. 저 풀은 상처에 닿으면 열을 조금 내려준다. 끓인 물에 담갔다가 천에 싸서 발목에 대어라. 연화는 놀라 그를 보았습니다. 말투가 너무나 차분하고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떠돌이 병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기보다 오래 병자를 살핀 사람의 말 같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묻지 않고 고개를 숙여 그대로 해보았습니다. 풀을 우린 물에서는 씁쓸하지만 깨끗한 냄새가 났습니다. 연화가 천에 싸서 그의 발목에 대자 사내의 찌푸린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심하게 아프고 초라했지만 몸의 아픔과 달리 마음 어딘가에는 흐트러지지 않은 질서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었으나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타는 불씨처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은 더 커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연화가 병을 집에 붙잡아 두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낯선 사내가 밤마다 이상한 말을 중얼거린다고 꾸몄습니다. 덕만은 그 소문을 들고 마을 어른들에게 찾아가 며칠 안에 연화의 집을 비우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만 내가 맡아 정리하면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말 속의 정리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집과 밭을 차지하는 길에 가까웠습니다. 연화는 그날부터 작은 일들을 더 꼼꼼히 살폈습니다. 물동이는 따로 두고 헛간 주변은 매일 쓸었으며 손님에게 주는 그릇도 남들과 섞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 대문 밖에서 수군거리면 그녀는 대문을 닫기보다 마당을 더 깨끗이 쓸었습니다. 집이 부정하다는 말에 맞서는 방법이 지금의 연화에게는 깨끗한 손길과 조용한 태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덕만은 그 조용함을 물러남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연화가 대꾸하지 않을수록 더 큰 소리를 냈고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자신의 말 속에 묶으려 했습니다. 늦은 오후 그는 다시 대문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그자를 내보내고 네 집과 밭은 당분간 내가 관리하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한다. 연화는 대문 안쪽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겁은 났지만 송노인의 말이 마음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손님은 상처가 아물면 떠날 것입니다. 집과 밭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제게 남긴 것이니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겠습니다. 덕만의 얼굴이 딱딱해졌습니다. 담장 밖에 모인 몇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더 말하려다 주위를 둘러보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린 것이 고집만 세구나. 나중에 울며 찾아와도 늦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그의 발소리는 마른 낙엽을 밟으며 거칠게 멀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처음으로 대문 빗장을 조금 더 단단히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얇은 구름이 끼고 산바람은 부엌문 틈으로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이 들었고 헛간의 사내도 조용했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처마, 작은 우물길, 장독대, 부엌의 희미한 불빛이 모두 그녀에게 맡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감추지 않고 가슴에 안은 채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자 연화의 집에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물 위에 얇게 언 살얼음 같아서 작은 돌멩이 하나만 떨어져도 금세 금이 갈 듯했습니다. 연화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부엌에 불을 지폈지만 눈은 자꾸 장독대와 헛간과 대문 쪽을 살폈습니다. 덕만의 발소리가 언제 다시 들릴지 몰라 마음 한쪽이 계속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헛간의 사내는 전보다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발을 풀어 살피자 상처 가장자리의 붉은 기운은 조금 가라앉아 있었고
고름 냄새도 어제보다 덜했습니다. 산에는 연화가 끓여온 풀물을 맡아보더니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을 너무 세게 끓이면 풀의 힘이 달아난다. 그는 그 한마디만 남겼고, 연화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래 배운 의원의 가르침처럼 들린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낮, 연화는 부엌 뒤쪽에 말려둔 약초 몇 묶음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송노인이 봄에 나누어준 귀한 풀이었고, 어머니가 밤에 기침할 때 조금씩 다려 쓰던 것이었습니다. 바람에 날아갈 만큼 가볍지도 않았고, 쥐가 물고 갈 만큼 낮게 놓아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처마 및 빈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흙바닥에는 낯선 집신 자국이 얕게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급한 마음에 몰래 가져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는 병든 아이도 있었고 늙은 부모를 모시는 집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발자국이 대문 쪽에서 오지 않고 뒤울타리 작은 틈에서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틈은 밭으로 나가는 길과 가까웠고 덕만이 자주 서서 안을 엿보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흙을 손끝으로 만져보았고 아직 축축한 자국이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장독대에서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가 어머니의 밥상을 차리려 장을 뜰어 나갔을 때 작은 장독 하나가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뚜껑은 깨지지 않았지만 안의 장이 마당 흙 위로 흘러내려 검은 자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삼키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고양이가 건드렸다면 뚜껑이 저만치 굴렀을 텐데 뚜껑은 누군가 조심스레 내려놓은 것처럼 동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문 앞에 가서 괜찮아요. 제가 치우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마음의 떨림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연화는 흙에 섞인 장을 작은 삽으로 걷어내고 깨끗한 물로 장독대 아래를 씻었습니다. 물이 흙을 타고 내려가며 검게 번질 때 그녀는 누군가 일부러 집을 더럽히려 한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헛간의 사내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빈 그릇을 들고 지나가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독은 바람에 넘어졌느냐? 연화는 잠시 멈추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건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나쁜 마음은 급히 움직여도 끝에는 자국을 남긴다. 연화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장독대 주변의 흙을 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물가에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연화가 물을 기르러 갔을 때 우물 옆 돌 위에 더러운 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피와 진흙이 엉겨붙은 천이었고 냄새도 몹시 심했습니다. 마치 헛간에 사내가 쓴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듯 했지만 연화는 곧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사내의 상처를 감싼 천은 모두 연화가 따로 모아 태웠고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그 천을 막대기로 들어올려 살피고 있을 때 물을 기르러 온 여인 둘이 멈칫했습니다. 한 여인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물가까지 더럽히는구나. 이 일을 어찌 그냥 두겠니? 다른 여인은 연화를 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네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병든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법이야. 연화는 억울했지만 그 자리에서 울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천을 따로 싸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날 오전, 덕만은 기다렸다는 듯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우물가의 일을 이미 들은 듯 했고 얼굴에는 걱정이라기보다 반가움에 가까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이제 보았느냐? 연화 집에 들인 그자가 마을 우물까지 더럽히고 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집을 비우게 하고 밭도 잠시 맡아야 한다. 그의 말이 느티나무 아래에 퍼지자 사람들은 다시 불안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담 너머로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송 노인이 한 말처럼 눈을 크게 떠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천을 마당 한쪽 햇볕에 말려두었습니다. 가까이 보기 싫을 만큼 지저분했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천 끝에는 희미한 푸른 실밥이 남아 있었고 연화는 그 실밥을 본 순간 덕만의 집 머슴들이 묻고 다니던
보따리 끈 색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기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그날부터 연화에게 상처를 살피는 법을 조금씩 더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손을 깨끗이 씻는 순서, 물을 끓여 식히는 때, 풀뿌리와 껍질을 나누어 쓰는 법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연화가 놀라 바라보면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말은 하나같이 정확했습니다. 상처보다 먼저 사람의 숨을 보아라. 그 말은 병든 발보다 병든 마음을 먼저 살피라는 뜻처럼 들려 연화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사내가 가르쳐준 대로 작은 풀잎을 손끝으로 비벼 냄새를 구별했습니다. 어떤 풀은 매운 냄새가 나고 어떤 풀은 젖은 흙처럼 부드러웠으며 어떤 풀은 쓰지만 뒤끝이 맑았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뒤 등잔불 아래에 앉아 그것들을 하나씩 천에 싸고 이름 대신 모양을 기억했습니다. 글을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연화는 손과 코와 마음으로 배우는 일에는 느렸어도 성실했습니다. 그 사이 마을의 소문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우물가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꾸중을 들었고 여인들은 연화가 지나가면 물동이를 조금 옆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노인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음이 곱다고 집안을 망치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그 처녀가 남의 밥그릇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너무 몰아세우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 마을은 둘로 갈라질 듯 흔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연화는 부엌에서 어머니의 약을 다리다가 뒤울타리 쪽에서 아주 약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른 가지가 밟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등잔불을 낮춘 뒤 부엌 문 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달빛이 희미해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몸을 낮추고 장독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멈추어 주위를 살피더니 품 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독 사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사내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쁜 마음은 자국을 남긴다. 지금 잡지 못하더라도 남긴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림자는 다시 뒤울타리 틈으로 빠져나갔고 멀리 개가 한 번 짖었습니다. 연화는 조금 뒤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사이를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헝겊과 말라붙은 짐승의 털이 담긴 작은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손이 떨렸지만 주머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긴 나무젓가락으로 집어 작은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뒤울타리 틈에 흙을 살폈습니다. 어제 비가 살짝 내려 땅이 부드러웠고 그 위에는 깊게 눌린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 한쪽은 유난히 바깥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덕만이 걸을 때 오른발을 조금 끌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집신 뒤축도 늘 한쪽만 달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연화는 우물가에 가지 않고 집 뒤 물가에 맑은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남겨둔 발자국 위로 대나무 바구니를 덮어두었습니다. 혹시 바람이나 누군가의 발에 지워질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이상히 여겨 묻자 연화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아직 큰 소리로 말할 때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냥 당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딸의 눈빛이 전보다 단단해진 것을 보고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먼저 숨을 고르라 했단다. 어머니는 한 문장만 조용히 말하고 이불을 여몄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오래된 신발을 떠올렸습니다. 그 신발을 지금 헛간의 사내가 신고 있었습니다. 낡은 물건 하나가 낯선 사람과 가족의 기억을 묻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송노인은 그날 오후 약초 바구니를 메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서 연화의 얼굴을 보더니 마당으로 들어오지 않고 멈추었습니다. 연화가 낮게 인사하자 그는 그녀의 손에 묻은 흙과 눈 밑에 그늘을 살폈습니다. 숨긴 것은 밤을 좋아해도 밝은 마당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 말만 남긴 송노인은 바구니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를 꺼내 건네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꾸러미 안에는 상처에 좋은 마른 풀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송노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참고 있으면 덕만은 더 큰 일을 꾸밀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끌려 그의 말을 믿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증거 없이 외치면 연화만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천, 썩은 주머니, 사라진 약초의 빈줄, 장독대 흙에 남은 손자국, 뒤울타리의 발자국을 차례로 떠올렸습니다. 각각은 작았지만 모이면 분명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헛간의 사내는 연화가 모아둔 것들을 조용히 보았습니다. 그는 천조각의 실밥을 만지지 않고 눈으로만 살피고 주머니가 묶인 모양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매듭은 일을 많이 해본 손이 아니라 남에게 시키는데 익숙한 손이 급히 묶은 모양이다. 연화는 놀라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다시 말없이 발을 감싸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병자의 흐린 눈빛이 아니라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습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어찌 풀과 상처와 사람의 버릇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사내는 오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헛간 밖에는 바람이 짚을 스치고 먼 산에서는 부엉이가 한 번 울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길 잃은 병자일 뿐이다. 네가 보아야 할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집을 흔드는 손이다. 연화는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뒤 덕만은 마을 어른들을 불러 연화의 집 앞에 모이게 하려 했습니다. 그는 우물가의 더러운 천과 장독대의 이를 들먹이며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고 헛간의 사내에게 따뜻한 물과 죽을 놓아주고 장독대 옆에 작은 상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 위에 모아둔 증거들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기 전 연화는 뒤울타리 발자국을 마지막으로 살폈습니다. 대나무 바구니를 들어 올리자 기울어진 오른발 자국이 아직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그 옆에 얇은 나무판을 놓고 발자국 모양을 그렸습니다. 손은 조금 떨렸지만 선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덕만이 자주 신고 다니는 집신 뒤축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말이 되지는 않았지만 거짓으로 덮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마을 길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모였던 사람들이 연화의 집 쪽으로 걸어왔고 덕만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앞서 걸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긴 사람처럼 턱을 세우고 있었지만 연화는 대문 안쪽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헛간의 사내도 집 위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딸을 위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문 빗장을 풀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한 걸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독대 옆 작은 상 위에는 더러운 천과 썩은 주머니, 푸른 실밥, 약초를 묶었던 빈줄, 발자국을 그린 나무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덕만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지만 그는 곧 큰 소리로 말하려 했습니다. 연화는 그보다 먼저 차분히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마음에는 이상할 만큼 무거운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병과 냄새와 소문을 두려워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용해 남의 집을 빼앗으려는 마음까지 덮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연화는 헛간 쪽을 한번 바라보았고 사내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말없이 건네는 허락 같았습니다. 연화는 마침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집은 소문처럼 어지럽지도 않았고 우물물 냄새가 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독대는 깨끗이 닦여 있었고 부엌문 앞에는 마른 집과 물동이가 가지런했습니다. 다만 작은 상 위에 놓인 물건들이 모두의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더러운 천, 썩은 냄새 나는 주머니, 푸른 실밥, 빈 약초줄, 발자국을 그린 나무판이 저녁빛 속에서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덕만은 잠시 굳어 있다가 곧 얼굴을 찡그리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 병든 사람을 숨긴 것도 모자라 이제 마을 사람들을 겁주려 하느냐? 그의 목소리는 크고 거칠었지만
발끝은 조금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앞에 모으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인 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억울함보다 우리 집에 생긴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대문 안과 밖에 나뉘어 섰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워 담장 가까이에 붙었고 어떤 이는 호기심에 마당 안쪽으로 반발짝 들어왔습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방 안에서 문을 조금 열고 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헛간의 사내는 집 위에 앉아 있었고 아직 얼굴은 어둠에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장독대 사이를 지나며 낮은 소리를 내자 마당은 잠시 물결처럼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연화는 먼저 사라진 약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빈줄에는 어머니가 밤기침을 할 때 쓰던 풀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문 쪽이 아니라 뒤울타리 작은 틈으로 들어온 발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뒤울타리 쪽을 가리켰습니다. 몇몇 여인들이 그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덕만은 코웃음을 쳤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가만히 덧붙였습니다. 그 틈은 제 집 사람보다 밖에서 지켜본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 다음 연화는 장독대에 장이 엎어진 일을 말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분 날도 아니었고 고양이가 건드린 자국도 없었습니다. 독뚜껑은 멀리 굴러가지 않고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열고 일부러 독을 기울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숨소리가 흘렀습니다. 장은 어느 집에서나 귀하게 여기는 것이어서 그것을 일부러 흙에 버렸다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덕만은 급히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어린 처녀가 제 생각만으로 사람을 의심하는구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연화는 그 말에 바로 맞서지 않고 상위에 더러운 천을 가리켰습니다. 우물가에 놓인 이 천은 손님의 상처를 감싼 천이 아닙니다. 제가 쓴 천은 모두 따로 두고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는 푸른 실밥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천 끝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마을 여인 하나가 천을 멀리서 살피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저런 푸른 끈은 덕만네 헛간에서 곡식자루 묶을 때 본 적이 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마당을 건너 모두에게 닿았습니다. 덕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여인을 노려보며 눈이 어두워 헛것을 본 모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입을 다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덕만을 의심하는 눈빛을 띄었습니다. 연화는 이번에는 썩은 주머니를 들어 올리지 않고 항아리째 보여주었습니다. 그저께 밤 누군가 장독대 사이에 이것을 숨기고 갔습니다. 저는 부엌문 틈으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뒤울타리로 들어와서 다시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심하니 사람들이 손님을 더 미워하게 하려 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둘 입을 다물었습니다. 덕만은 손을 휘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림자라니. 밤에 본 것을 어찌 믿느냐. 네가 병든 자를 감싸려고 꾸며낸 말일 수도 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연화는 대나무 바구니를 치워두었던 뒤울타리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발자국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비가 온 뒤라 흙이 부드러웠고 한쪽으로 기운 오른발 자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지 않으려 조심하며 뒤울타리로 다가갔습니다. 흙 위에는 연화가 말한 대로 발자국이 또렷했습니다. 왼발은 얕고 오른발은 깊었으며 오른쪽 뒤축이 바깥으로 조금 눌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이 덕만의 발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덕만은 그 시선을 느끼고 황급히 발을 뒤로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오래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오른발이 조금 끌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덕만 아저씨 신발 자국이 저렇게 생겼는데요. 그 말에 마당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덕만은 아이를 꾸짖으려 했지만 아이의 어머니가 먼저 아이를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자 송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대문 밖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오래 말하지 않았고 마당을 둘러본 뒤 덕만의 발과 흙자국을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연화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들리도록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밥그릇을 탐내는 손은 남의 장독을 먼저 더럽히는 법이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덕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송노인에게 성을 내고 싶었지만 마을에서 오래 산 노인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연화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가 나를 모함하려고 늙은이까지 끌어들였구나.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누구를 모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집을 더럽힌 손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덕만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헛간 쪽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헛간 안에 사내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놀라 다가가려 하자 그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직 절뚝였지만 어젯밤보다 훨씬 단단한 자세로 집 위에서 나와 마당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옷은 여전히 낡았고 얼굴도 거칠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맑고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코를 막으려다 멈추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그가 왔을 때처럼 심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며칠 동안 발을 씻기고 천을 갈아준 덕에 상처 냄새가 줄어든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낯선 것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병자처럼 몸을 낮추지 않았고 누군가의 자비를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침묵하던 사람이 이제야 말을 꺼내기로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사내는 마당 한가운데 서지 않고 연화의 집 처마 아래에 멈추었습니다. 이 집의 처녀는 나를 숨기지 않았다. 씻겨주고 따로 머물게 하고 마을에 폐가 가지 않게 조심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우물가의 천도, 장독대의 주머니도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발을 움직이기도 어려웠고 이 아이는 내가 쓰는 모든 천을 따로 태웠다. 덕만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내는 덕만 쪽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진정 마을을 걱정했다면 먼저 병든 이를 멀리서라도 살피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한 집의 기둥을 흔들려 했다.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보지 않았는지 뒤늦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덕만은 입술을 깨물며 떠돌이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내는 그 말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오래 접힌 천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는 낡았지만 깨끗했고 끈은 여러 번 손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얇게 말린 약초 조각과 작은 대나무 칼, 그리고 오래된 글이 적힌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송노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고 사내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노인의 태도에 사람들은 더 놀랐습니다. 산과 들의 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인이 낯선 병자에게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송노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전 북쪽 고개 아래에서 다친 나그네를 치료해준 사람이 너였구나. 송노인은 더 말하지 않고 다시 고개만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사내가 평범한 떠돌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사내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산과 바다 사이를 떠돌며 병든 사람을 살핀 이름난 의원이었고 더 늙기 전에 마음이 바른 사람에게 손의 길과 풀의 길을 전하려 했습니다. 많은 집에서 대접을 받았지만 그 대접은 이름을 알고 난 뒤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지우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길을 걸었고 사람들이 냄새와 두려움 너머에서 무엇을 보는지 알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며칠 전 문을 닫고 코를 막았던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씩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이름을 묻기 전에 발을 씻겼고 내 쓸모를 알기 전에 밥을 주었다. 두려워하면서도 손을 거두지 않았다. 내가 찾던 것은 빠른 손재주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었다. 연화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픈 사람을 지나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덕만은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 집과 밭은 여자가 지키기 어렵다. 내가 나쁘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마을을 위해 나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은 이제 예전처럼 사람들에게 붙지 않았습니다. 우물가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을을 위했다면 왜 썩은 주머니가 장독대에 숨겨졌을까요? 다른 남자도 덧붙였습니다. 왜 발자국이 뒤울타리로 들어왔을까요? 덕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른 하나가 앞으로 나서 덕만에게 물었습니다. 내 집, 헛간의 푸른 끈을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내 집신도 마당에 놓아보아라. 덕만은 거절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눈이 모두 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 머슴 하나가 불려 와 푸른 끈 묶음을 가져왔고 그것은 더러운 천 끝의 실밥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덕만의 집신 뒤축 역시 흙 위 발자국과 모양이 맞았습니다. 그 순간 거짓은 더는 숨을 곳을 잃었습니다. 덕만은 끝까지 온전히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겁을 주려 했을 뿐이다 라고 변명했고 나도 집안 어른으로 걱정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모두의 귀에 텅 빈 바가지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에게 연화의 집과 밭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말라고 했고 우물과 장독대를 더럽힌 데 대한 사과와 갚음을 요구했습니다. 덕만은 이를 악물었지만 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덕만이 마당 밖으로 물러날 때 그의 걸음은 처음 올 때와 달랐습니다. 턱은 낮아졌고 오른발은 더 무겁게 끌렸습니다. 누구도 그를 따라가 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한 사람의 욕심이 두려움의 옷을 입으면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는지 조용히 깨달았을 뿐입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움보다 피로를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가 물러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어깨에 얹힌 돌 하나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여인들은 미안한 얼굴로 연화의 장독대 주변을 함께 닦았고 남자들은 뒤울타리에 벌어진 틈을 단단히 막아주었습니다. 우물가에 놓였던 더러운 천은 송노인이 살피고 난 뒤 멀리 태웠고 장독대 아래 흙도 새 흙으로 덮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빗자루를 가져왔습니다. 마당에는 처음으로 수군거림 대신 조심스러운 손길들이 오갔습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약해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연화가 방 앞에 다가가자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가 집을 지켰구나. 그 한마디에 연화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의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며칠 동안 참았던 두려움과 억울함이 그제야 작은 숨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녁이 깊어질 무렵 연화는 부엌에 들어가 큰 솥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준 뒤 그냥 돌려보내기에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쌀을 씻고 무와 파를 썰어 묽지만 따뜻한 죽을 끓였습니다. 여인 하나는 집에서 된장을 조금 가져왔고 다른 이는 말린 나무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부엌불이 살아나고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사람들의 얼굴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무거운 말들은 불빛 앞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헛간의 사내는 마당 끝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연화는 그의 앞에 따뜻한 죽과 깨끗한 물을 놓았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래도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셔서 집이 살았습니다. 사내는 숟가락을 들기 전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은 내가 살린 것이 아니다. 네가 끝까지 더럽히지 않으려 한 마음이 살린 것이다. 그 말에 연화는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누구도 크게 웃지는 않았지만 그 조용함은 아침의 차가운 침묵과 달랐습니다. 장독대 옆에는 새로 떠온 물이 담긴 대야가 놓였고 우물에서 길어온 물은 다시 맑게 빛났습니다. 아이 하나가 연화에게 작은 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까 놀려서 미안해요. 연화는 감을 받아 들고 괜찮다. 다음에는 아픈 사람을 먼저 놀라게 하지 말자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대문은 오래간만에 두려움으로 닫히지 않았고 마당에는 발자국 대신 빗자루 자국이 가지런히 남았습니다. 덕만의 소란이 지나간 뒤 집은 지친 사람처럼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불씨가 낮게 남았고 처마 끝에는 달빛이 걸렸습니다. 연화는 빈 그릇을 씻어 엎어두고 장독대 앞에 잠시 섰습니다. 흙냄새와 죽냄새가 섞여 이상하게도 포근했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연화에게 작은 천주머니를 맡겼습니다. 아직 다 전할 때는 아니나 네가 배울 길은 이미 시작되었다. 연화는 두 손으로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말린 풀 몇 가지와 작은 대나무 칼, 그리고 손때 묻은 종이가 조용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 알지 못했지만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마음이 담겼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사내는 다시 집자리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이불을 살피고 부엌문을 닫고 헛간 앞에 물그릇을 놓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에도 마음은 한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불안은 전날의 불안과 달랐습니다. 집을 잃을까 떨던 마음 대신 지켜낸 뒤에 깊은 피로가 몸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별들은 멀고 조용했고 산바람은 아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집은 다시 연화의 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날 뒤로 연화의 집에는 낯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전보다 덜 차가웠고 담장 너머로 던져지던 말들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연화가 마당을 쓸면 길을 지나던 여인들이 예전처럼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머뭇거리다 물이 필요하면 말해라 하고 낮게 말했고, 어떤 이는 미안함을 감추듯 우물가에 먼저 깨끗한 바가지를 놓고 갔습니다. 덕만은 한동안 마을길에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 대문은 낮에도 반쯤 닫혀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며 큰 소리로 웃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매질하거나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마을의 조용한 눈길은 때로 더 무거운 벌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덕만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네 마음이 아직 아프냐고 물으면 연화는 부엌 불을 살피며 집이 무사하니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헛간의 사내는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상처는 눈에 띄게 가라앉았고 걸음은 아직 느렸지만 발끝에 힘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날마다 따뜻한 물을 데우고 사내가 알려준 풀을 알맞게 우려 천에 적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느 물이 너무 뜨거운지 어느 냄새가 상처의 열을 누그러뜨리는지 손끝으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아침 사내는 연화를 집 뒤 물가로 불렀습니다. 버드나무 잎은 늦가을 바람에 반쯤 떨어져 있었고 물은 맑지만 차가웠습니다. 그는 물가 돌 위에 앉아 작은 풀묶음을 세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집과 같다. 문이 막히면 바람이 썩고 불이 지나치면 기둥이 마른다. 연화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풀잎을 만졌습니다. 풀마다 빛과 냄새와 꺾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깊이 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연화의 하루에는 새로운 일이 더해졌습니다. 새벽에는 어머니의 죽을 끓이고 마당을 쓸었고 해가 오르면 사내에게서 풀의 쓰임과 물의 온도와 손에 힘을 배웠습니다. 낮에는 밭에 나가 무와 배추를 살폈고 저녁에는 등잔 아래에서 그날 배운 것을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글을 많이 몰랐으나 사내는 글보다 먼저 눈과 코와 손을 믿으라 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대로 천천히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멀리서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늦가을 찬바람이 깊어지자 여기저기서 잔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콧물을 흘리고 논의를 마친 노인들은 무릎이 시큰하다 했으며 밤마다 기침하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어느 저녁 우물가에서 연화를 피하던 여인이 조심스레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을 업고 있었고 아이의 이마는 뜨거웠습니다. 여인은 눈을 내리깔며 미안하지만 물어볼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아이를 마루 끝에 앉혔습니다. 사내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 손바닥으로 이마의 열을 살피고 뜨겁지 않은 물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그리고 사내가 알려준 대로 말린 풀을 아주 약하게 우려 냄새만 먼저 맡게 했습니다. 아이는 한참 뒤 울음을 그치고 어머니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여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풀렸습니다.
누군가는 부끄러워 말없이 배추 한 포기를 대문 앞에 두고 갔고, 누군가는 장작 몇 개를 마당 한편에 쌓아 놓았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받을 때마다 큰 소리로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에 그 사람이 지나가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미안함이 너무 드러나지 않게 받아주는 것도 서로를 편하게 하는 길임을 연화는 조용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런 연화를 보며 어느 날 말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손은 약초만 잡는 손이 아니다. 부끄러워 다가오는 사람도 다치지 않게 받는 손이어야 한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히 큰 사람이 되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 아파 찾아오면 예전에 헛간의 사내가 길 위에 쓰러져 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이 그녀의 손을 서두르지 않게 했고 마음을 낮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자 첫서리가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새벽이면 장독대 뚜껑 위에 흰빛이 앉았고 우물 두레박줄도 차갑게 굳었습니다. 연화는 헛간의 짚을 새로 갈아주고 사내에게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오래 머물 사람이 아니라는 듯 자주 먼 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허전해졌습니다. 어느새 그는 손님이 아니라 집의 낮은 기둥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사내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이 오물까 두려워 방문 안에서만 인사를 했지만 이제는 문을 조금 열고 오늘 바람이 찹니다. 따뜻한 물을 더 드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사내는 언제나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듣고 연화에게 풀을 다리는 순서를 조금 바꾸어 보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의 밤기침은 조금 잦아들었고 얼굴에도 희미한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그 변화는 연화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던 날, 연화는 부엌에서 쌀을 씻다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부르지 않고 오래된 빗을 찾아 머리를 천천히 빗었습니다. 마당에는 햇살이 얇게 내려앉고 감나무 아래에는 남은 낙엽이 바삭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조용한 모습을 보고 집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며칠 뒤, 송노인은 산에서 내려오며 연화의 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작은 바구니에 마른 뿌리와 껍질을 담아와 마루 끝에 놓았습니다. 연화가 감사히 받자 그는 사내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사내도 송노인을 알아보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노인은 연화에게만 들릴 만큼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받은 것은 약초보다 무거운 길이다. 그 말은 칭찬이기도 했고 조심하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배워도 되는 사람입니까? 저는 글도 부족하고 큰 집안에서 난 사람도 아닙니다. 사내는 부엌문 앞에 앉아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아픔 앞에서 먼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글은 배우면 되고 손은 익히면 된다. 그러나 남의 냄새, 나는 발 앞에 무릎을 낮추는 마음은 쉽게 배워지지 않는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오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 사내는 더 깊은 가르침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풀을 캐는 날과 캐지 않는 날, 같은 잎이라도 그늘에서 자란 것과 햇볕에서 자란 것이 어떻게 다른지, 물가의 뿌리는 왜 조심히 써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병을 보고 사람을 잊지 말라고 했고, 가난한 이에게는 약보다 먼저 따뜻한 죽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배울수록 의술이 손재주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연화의 집을 달리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병든 사내가 머문 집이라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연화 처녀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조심스레 돌았습니다. 물론 그녀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고 심한 병은 사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내는 그런 솔직함을 특히 기뻐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손이 가장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다고 그는 늘 말했습니다.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집에 작은 밥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제안이라기보다 각자 조금씩 가져온 것이 모여 자연스레 차려진 자리였습니다.
한 집에서는 보리쌀을, 다른 집에서는 말린 나물을, 또 다른 집에서는 작은 생선을 가져왔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큰 솥을 걸고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릇을 닦았습니다. 헛간의 사내는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며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날 저녁의 밥상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무나물과 구운 생선이 놓였고 아이들에게는 묽은 죽이 따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앉았지만 국그릇에서 김이 오르고 누군가 조용히 웃자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물가에서 연화를 피하던 여인은 아이를 데리고 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우리 아이가 무사했던 것은 내 덕이다. 연화는 부끄러워하며 아이가 버텨준 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 자리에서 연화의 집과 밭이 앞으로도 연화 모녀의 것임을 다시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구도 그 집을 함부로 더럽다거나 부정하다 말하지 않기로 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서로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법처럼 적힌 것은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충분히 깊게 새겨졌습니다. 연화는 대답 대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따뜻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밥자리가 끝나고 사람들은 눈길을 밟으며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 작은 눈덩이를 굴리다가 어른들에게 이끌려갔고 송노인은 마지막까지 남아 아궁이 불씨를 살폈습니다. 사내는 연화에게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그는 헛간으로 돌아가 오래된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여러 장의 종이와 말린 풀의 작은 표본, 손때 묻은 대나무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연화 앞에 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길 위에서 얻은 것들이다. 그러나 종이에 적힌 것은 길을 알려줄 뿐. 사람을 살리는 것은 네가 앞으로 만날 눈물과 숨소리다. 연화는 두 손을 떨며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 큰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내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마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방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당에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사내에게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이 이제 길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눈빛이 먼 고개 너머를 바라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붙잡는 대신 물었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가다가 두려워지면 어찌해야 합니까? 사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내 발을 씻기던 그 밤을 떠올려라. 두려움이 없어야 착한 것이 아니다. 두려워도 손을 거두지 않는 것이 사람을 살린다. 그 말은 눈보다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사내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헌신 대신 새로 엮은 집신을 내밀었고 어머니는 작은 보자기에 주먹밥 2개와 무말랭이를 싸주었습니다. 사내는 대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그는 악취나는 병자로 쓰러져 있었지만 이제는 눈 덮인 길 위에 곧게 선 스승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고 두 손을 모아 깊이 인사했습니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연화의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장독대, 우물길, 부엌 굴뚝, 헛간, 버드나무가 모두 하얀 눈빛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작지만 사람을 품을 줄 안다. 그러니 내 손도 이 집처럼 되면 된다. 연화는 그 말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사내는 더 말하지 않고 산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눈 위에 천천히 찍혔고 곧 새벽 안개 속으로 흐려졌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연화의 집은 오래 비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헛간에는 그가 앉던 집자리가 남아 있었고 부엌에는 그가 일러준 풀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를 치우며 슬퍼하기보다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누군가 떠난 자리는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배운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주머니를 높은 선반에 올려두고 매일 조금씩 펼쳐보았습니다. 봄이 오자 마을은 다시 부지런해졌습니다. 논두렁에는 새풀이 돋고 우물가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연화의 집마당에는 말린 약초가 줄마다 걸렸고 장독대 옆에는 깨끗한 물동이가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찾아오면 연화는 먼저 따뜻한 물을 내고 사연을 듣고
필요한 만큼만 손을 보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함부로 불쌍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고개 숙여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도 전보다 자주 마루에 나와 햇볕을 쬐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힘이 많지 않았지만 딸의 일을 바라보는 눈은 편안했습니다. 어느 저녁 어머니는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오늘의 너를 보고 오래 웃었을 게다. 연화는 쑥스럽게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 봄나물이 놓인 소박한 상이었지만 그날의 밥 냄새는 어느 잔치보다도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먹고 오래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달빛은 초가 지붕을 지나 마당에 내려앉았고 우물물은 별빛을 담은 듯 가만히 빛났습니다. 연화는 부엌문을 닫고 등잔불을 낮춘 뒤 마루 끝에 앉아 먼 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이 된 사내가 어느 마을에 누구를 또 살피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자국은 이미 연화의 마음속에 길이 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주고 천주머니가 놓인 선반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장독대도 우물도 헛간도 모두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한때 냄새와 두려움으로 흔들렸던 집은 이제 사람들의 숨을 쉬게 하는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등잔불 아래에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발을 씻기는 마음이면 세상의 아픈 길도 조금은 맑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말처럼 밤은 천천히 편안히 깊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뒤에도 연화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서 조용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초가 지붕은 한번 새로 얹었고 뒤울타리에 벌어진 틈도 단단한 나무 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장독대의 자리와 우물가로 이어지는 좁은 길, 버드나무 아래 맑은 물가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오래전 냄새나는 병자를 씻기던 밤을 떠올렸고 마음속으로 연화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는 이제 처녀라 불리기보다 연화 의원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저 배운 대로 손을 보탤 뿐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낮고 따뜻했습니다. 병든 이가 찾아오면 먼저 물을 데워 손을 씻게 하고 배고픈 이에게는 약보다 죽 한 그릇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스승이 떠나며 남긴 말처럼 그녀는 사람의 숨소리와 눈빛을 먼저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세월 속에서 더 작아졌지만 마음만은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해가 좋은 날이면 마루에 앉아 약초를 고르는 딸을 바라보았고 가끔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내주었습니다. 우리 연화는 손이 느리지만 마음이 급하지 않아 좋다고 어머니는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도 웃었습니다. 마당에는 늘 약초 냄새와 밥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그 냄새는 누구에게나 편안했습니다. 어느 늦봄 저녁, 산에서 내려오는 길목에 낯선 소년 하나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년은 열이 높고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으며 품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연화에게 달려가 알렸고 누군가는 물을 데웠으며 누군가는 들 것을 만들었습니다. 오래전의 두려움이 이번에는 조심스러운 도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연화가 산길에 도착했을 때 소녀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뺨은 흙먼지에 젖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연화는 먼저 그의 숨을 살피고 이마의 열을 손등으로 재었습니다. 발목에는 가시가 깊게 박혀 있었고 며칠이나 걸은 듯 발바닥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득 오래전 헛간의 사내를 떠올렸습니다. 세상의 먼 길을 혼자 걸어온 발은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물을 조금 마신 뒤에도 나무 상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상자가 내 목숨보다 무거운 것이냐? 소녀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연화라는 분을 찾아가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긴 길을 견뎌온 마지막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소년을 집으로 데려와 헛간이 아닌 마루 옆 작은 방에 눕혔습니다. 예전에는 병든 이를 두려워해 멀리 두어야 했지만 이제 그녀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과 따뜻한 천, 잘 말린 약초가 차례로 준비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밖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의 손을 거쳐온 것 같으냐? 연화는 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스승님의 길에서 온 아이 같습니다. 밤이 깊어 소년의 열이 조금 내려가자 연화는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천조각 하나와 말린 풀 몇 뿌리, 그리고 짧은 글이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연화가 몇 해 동안 수없이 펼쳐보았던 스승의 글씨와 같았습니다. 종이에는 긴 말이 없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아이가 병든 어머니를 잃고 홀로 남았으니 마음이 닿으면 거두어 가르쳐 달라는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건강한 손보다 따뜻한 손이 오래 간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스승은 어디에 있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왜 직접 오지 못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탁은 바람처럼 분명히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잠든 소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열에 지친 아이는 나무 상자를 놓은 뒤에야 깊게 잠들었고 손가락 끝은 아직도 무언가를 잃지 않으려는 듯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손을 살며시 펴 따뜻한 이불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먼 바닷가 마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오래 앓다가 봄비 내리던 날 숨을 거두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돌보던 길손 의원을 따라 며칠을 지냈는데 그 의원이 바로 연화의 스승이었습니다. 스승은 도윤에게 네가 살아갈 곳은 네가 받은 상처만 보지 않고 네가 줄 수 있는 마음도 봐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연화의 마을을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에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주면 고개 숙여 먹고 물을 주면 두 손으로 받았지만 눈은 늘 대문 쪽을 향했습니다. 언제 다시 쫓겨날지 모르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그에게 억지로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같은 시간에 죽을 내고 발목을 살피고 작은 일을 부탁했습니다. 저 약초를 그늘에 옮겨줄래? 이 물그릇을 마루 끝에 놓아줄래? 그런 부탁 속에서 도윤의 눈빛은 조금씩 흔들림을 멈추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도윤을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바닷가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어떤 아이는 나무 상자 안에 보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뒤로 숨었지만 연화가 마당에서 약초를 고르며 말하고 싶을 때만 말하면 된다고 하자 조금 안심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바다에는 새벽마다 은빛길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고 마을 끝 우물물에 하늘이 비치는 것을 보며 바다를 상상했습니다. 도윤의 발목이 나아갈 무렵 마을에 작은 일이 생겼습니다. 한 집의 늙은 소가 먹이를 먹지 않고 누워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불렀지만 연화는 사람의 병과 짐승의 병이 다르다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바닷가, 우리 집에는 소가 없었지만 할아버지가 소의 눈을 보라 하셨습니다. 아픈 짐승은 눈으로 먼저 말한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이 이 아이에게도 작은 씨앗을 남긴 듯 했습니다. 연화와 도윤은 함께 그 집으로 갔습니다. 늙은 소는 외양간 그늘에 누워 있었고 눈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물을 따뜻하게 데우게 하고 도윤에게 소의 입가와 콧김을 살피게 했습니다. 도윤은 손을 떨면서도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먹이통 아래 젖은 곡식이 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화는 그 곡식을 치우고 따뜻한 물과 깨끗한 풀을 주게 했습니다. 며칠 뒤 소가 다시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도윤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도윤은 그날 이후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마냥 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처음 느낀 듯 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연화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성실했습니다. 어머니는 도윤을 보며 너는 바람에 꺾인 풀이 아니라 다시 뿌리를 내릴 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지만
귀끝이 붉어졌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연화는 도윤에게 처음으로 약초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먼저 잎을 만지고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도윤은 기억력이 좋았지만 성급했습니다. 비슷한 잎을 보고 바로 같은 풀이라 말하자 연화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닮았다고 같은 것은 아니야. 사람도 그렇고 풀도 그렇단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인맥을 살폈습니다. 오래전 연화가 스승에게 배웠던 느린 배움이 이제 도윤에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덕만이 오랜만에 연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의 머리에는 흰빛이 섞였고 걸음은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대문 앞에 선 것을 보고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덕만은 한참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말했습니다. 무릎이 오래 아프다. 염치 없지만 살펴볼 수 있겠느냐? 마당에 있던 도윤은 그 사람의 과거를 몰라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을 데우라 했습니다. 연화는 덕만을 대문 밖에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마루 끝에 앉히고 무릎을 살폈습니다. 덕만의 손은 부끄러움 때문에 자꾸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때 내가 몹쓸 짓을 했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약초를 데우며 대답했습니다. 그 일은 집이 기억하고 마을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픈 무릎은 오늘 살펴야지요. 덕만은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라면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덕만이 돌아간 뒤 도윤이 물었습니다. 나쁜 일을 한 사람도 도와야 합니까? 연화는 한참 장독대 위에 햇빛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은 다르단다. 잘못은 잊지 않되 아픈 사람 앞에서 내 손까지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지. 도윤은 그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해 가을 도윤은 처음으로 혼자 마을 아이의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놀다가 무릎을 크게 긁힌 아이가 울며 찾아왔고 연화는 일부러 조금 뒤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물을 너무 많이 데워 놀랐다가 다시 식히고 천을 한번 떨어뜨려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손은 서툴렀지만 아이에게 아프면 말해. 천천히 할게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오래전 자신의 목소리가 버드나무 아래에서 되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이 되자 연화는 스승이 남긴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제 종이는 더 낡아 있었고 대나무 칼도 손때가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보물이 아니라 약속이다. 네가 가진 상처를 남에게 갚지 않고 남의 상처 앞에서 도망가지 않겠다는 약속. 도윤은 두 손으로 주머니를 받지 않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너무 크다고 느낀 것입니다. 연화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주머니를 접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조용히 흘렀습니다. 마을의 겨울은 다시 춥고 길었지만 연화의 집에는 찾아오는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약을 얻으러 왔고 어떤 이는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으러 왔습니다. 도윤은 이제 물을 데우는 일과 천을 삶는 일, 약초를 말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집이 한 사람을 품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문이 되는구나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도윤은 꿈에서 바다를 보았습니다. 바다 위에는 스승처럼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연화가 낯선 병자의 발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물은 바닷물인지 우물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맑고 따뜻했습니다. 도윤이 가까이 가려 하자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은 발로만 걷는 것이 아니다. 네가 씻긴 상처마다 길이 열린다. 도윤은 그 말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새벽의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버드나무 잎 사이로 첫빛이 스며들고 우물가에는 물 한 개가 낮게 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일어나 물을 길었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돌아오는데 연화가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꿈을 꾼 아이의 얼굴을 보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물이 맑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발을 씻기기에 좋은 물 같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오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이면서도 그리움이었고 스승에게 보내는 조용한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냄새나는 병자의 발을 씻기던 작은 처녀는 이제 누군가에게 길을 건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 잃은 소녀는 그 집에서 다시 걸음을 배웠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산자락 아래 작고 고요했지만 그 집의 불빛만은 먼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냄새나는 나병 환자의 발을 씻어준 시골 처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착한 마음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참된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깊은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낡고 초라한 모습으로, 약하고 병든 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멀리 밀려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큰 운명과 깊은 지혜, 혹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만한 귀한 가르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날 연화도 다른 사람들처럼 문을 닫아버렸다면 눈앞의 평온은 지킬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아픔 속에 숨겨진 빛을 볼 기회를 영영 잃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가르침은 참된 선함은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난 뒤에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내미는 손, 어려운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죽 한 그릇, 더럽고 상처난 발 앞에 조용히 무릎을 낮추는 일은 때로 사람이 자기 마음속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눈먼 선함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연화는 착했지만 약하지 않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았지만 자신의 어머니와 집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눈을 크게 뜰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래가는 선함은 반드시 지혜와 함께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침묵이 악한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난함, 병, 냄새, 초라한 모습, 두려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린다고 해서 마음속의 바른 길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억울한 일을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용기를 내야 하며 오해를 받았을 때는 분노에 휩쓸리기보다 차분히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삶은 언제나 선한 마음에 곧바로 보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선함은 조용히 씨앗처럼 뿌려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씨앗은 믿음이 되고 치유가 되고 새로운 길이 되어 다시 우리 앞에 피어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시선에서 볼 때 연화가 위대한 이유는 그녀가 천하의 명의를 만났기 때문도 아니고 귀한 비급을 전해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녀가 참으로 귀한 사람인 까닭은 그가 누구인지 알기 전에도 그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착한 마음은 요란하지 않았고 칭찬을 바라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고 탐욕을 드러내며 마을 전체의 마음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따뜻한 결말은 한 착한 처녀에게 주어진 보상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조용한 조언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기 위해 몸을 낮출 때 우리는 자신의 품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